지금 뭐 돈 생길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약세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해결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바로 가계 신용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워질수록 좋아지는 업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 편의점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또 IMF 이후에 최악의 위기다. 좀 이렇게 좀 다소 비관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경제 쪽을 연구해 오시고 투자계에 있으시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그 IMF는 사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슉 지나간 위기였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IMF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IMF가 우리가 그 구제금융 받은 것이 1997년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가가 이제 그 280포인트까지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98년 10월이 되면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바로 가계 신용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가계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금방금방 소비가 줄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 가계 부채가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1,800조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빚장이에요. 네. 빚장이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이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 가처분 손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비가 지탱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 그 이면에는 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그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게 뭐냐면 당시에 퇴직금 누진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퇴직금이 하나씩 쌓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정년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억 정도, 대기업 좋은 데는 한 4억 정도 퇴직금 받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노후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안 해도 퇴직금을 가지고 다 가능했었는데 IMF가 딱 와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퇴직금 누진제예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자산 다 해줘 버리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규직 없애고 계약직으로 다 돌아서게 되고, 그 계약직이 지금은 이제 뭐 파견직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너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노동소득이 너무 줄어들어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사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경제 아이디어의 그 폐해예요.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을 압박하고 그리고 부채를 통한 성장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도 딱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IMF를 지나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소득은 점점 비중이 줄어들면서 빚을 통해서, 부채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집값 올라가니까는 뭐 해피하잖아요. 사실은 그 해피한 게 아니거든요. 집값 올라가게 되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그 집 팔고 어디 가게요? 갈 데가 없죠. 딴 데는 못 가잖아요. 작은 데로 가요. 얼마 전 그때 한참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서 분당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강남 집을 팔고 분당을 갔어요. 다시는 강남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게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가계 소득이 괜찮았다. 거기에 대놓고 또 가계 부채도 많지 않았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가계 소득은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쓸래도 쓸 수 없는 뭐 하우스 푸어라든지 카 푸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 돈을 빌려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IMF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극복했던 거를 비해 본다면 지금은 이제 대사증후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분수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낙수 효과를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분수 효과, 소득을 보충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업 쪽에서 하는 이제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뭐 이상한 보고서 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소득을 회복하는 거 그거 외에는 좀 뚜렷하게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금 뭐 돈 생길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약세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 생활할 수도 일도 없고. 아니고 지금 이제 아마 그 뭐 제가 장기나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외통수에 딱 걸려 있다.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막 그렇게 낙관하시는 분들만큼 그렇게 빠르게 막 회복되거나 뭐 자산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요원해 보인다. 예, 제가 또 이제 뭐 작정하고 이제 어려운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가급적이면 하는데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금융 환경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당시는 이제 바젤 1, 바젤 2 뭐 이런 저기 시대였고 지금 이제 바젤 3 시대란 말이에요. 이 바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은행 중의 은행이라고 하죠. 국제결제은행 네. BIS에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저기 그 이 제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자본 건전성을 어떤 식으로 저기 규제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 자본 비율 8%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바젤 1이었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위험 이 가중치 위험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또 2, 3로 가게 되는데 바젤 3에 오게 되면은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이나 가게 대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DSR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DS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소득 중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DSR 40%를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40%면은 내가 저기 그 3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저기 그 원리금으로 120만 원까지만 낼 수 있도록 부채 규모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넘어가게 되면 원금을 회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 그 이 복잡한 저기 그 이제 그 이 것까지 다 이해를 하시면 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소비도 어렵고 과거에는 이제 그 국내 내수가 어려워지면 그냥 수출하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그 나라 계속하고. 그 무역 적자가 벌써 저기 그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한 번도 지금까지 적자를 내지 않았던 중국으로부터도 지금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수도 안 되고 외수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혹시 그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는 저희가 좀 사정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던 건가요?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저기 그 이 가계부채 적었던 거.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08년이 되는 중국이 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뒷동네에 신도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제 후광을 이제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기 그 이 서로 다투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저기 그 자기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압박을 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중국에만 기댈 수 없다라는 저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그걸 대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국하고 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기 그제 그 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기 그 평가한 저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난감한 상황을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투자는 약간 이제 아직 여전히 쉬어야 되는.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제가 한번 이제 그 지방 강연을 가면서 네. 과거에 한번 울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울산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우리 울산은 IMF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IMF 때 그 이 원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보통 이제 1,000원대, 1,000원, 1,100원대에 있던 저기 원화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2배네요.
예. 그러니까는 뭐 수출 물량이 이제 쏟아져가지고 그 울산에 있는 저기 그 이 정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포항 쪽에 철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울산에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비가 막 일어나게 되고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제 이야기하기 좀 뭐한 얘기지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술집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갔다. 왜냐면 서울은 저기 IMF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 밑에는 저기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가게를 열고 장사를 했다고 이제 할 정도로 네. 호황을 이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죽으면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은 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죠. 그걸 찾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려워질수록 저기 그 이 좋아지는 그 업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으로 보고 편의점. 네. 네. 식당 가서 이게 그 먹기가 어려우니까 도시락. 요즘에 편스토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쪽은 그 괜찮아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 그 위기를 극복할 정도로 저기 그 수주를 많이 해놓은 산업이 또 있어요.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저기 그 각각의 업체마다 다르지만 그런 쪽은 아마 제한적으로라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물론 모두가 다 떨어지는데 저기 그쪽만 올라갈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그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지원법. 제가 볼 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TSMC가 있어가지고 좀 워낙 강력한 경쟁자가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특히 풍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저기 그 걸리긴 하겠지만 보조금이 나오고 그리고 그쪽에서 저기 이 수요가 있는 쪽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머지는 좀 이제 다들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 이제 또 그 연말이 다가오니까 배당 이야기하면서 이제 은행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은행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물론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압박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이제 이 대출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손상각을 하게 되면 실적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배당이나 이런 거 보러 들어갔다가 실적 때문에 배당보다도 더 큰 하락이 온다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증권주 그 PF 이런 것도 여건지어서 증권주도 조금 위험하죠. 위험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다변화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수익이 수수료 수익이거든요. 네, 뭐 주식.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주식시장이 죽고 거래가 죽고 하다 보니까 이 이익이 감소되는 폭이 축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KTNG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 나름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경기 방어주도 괜찮을까요? 경기 방어주들 뭐 속상하면 담배 피겠죠. 저는 이제 그 담배를 끊어서 근데 담배가 100회 일익이라는 거 아닙니까? 100회 일익인데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담배 하나 피고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또 KTNG 같은 경우에는 담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홍삼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려울 때 몸이라도 건강해야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KTNG는 제가 볼 때는 경기 방어주로는 그나마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SK텔레콤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쪽도 계속 쓰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요즘에 그 생활비에서 통신 요금이 차진 비중이 높으니까 아마 통신 요금제를 좀 라이트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물론 저같이 이제 2년 월세 계약을 한 사람들은 그걸 약정을 유지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가장 핵심은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